가볍고 얇고 터치되고 LTE 지원하고 디스플레이랑 스피커 좋고 배터리 오래가고 소음과 발열이 없는 전자기기 뭘까요?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갤럭시북 S에서의 윈도우 프로그램들의 호환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그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갤럭시북 S 리뷰의 두 번째 시간, 종합적으로 이 노트북을 쓰는 경험은 어떤지, 프로그램 호환성 이외에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스펙에 불분명한 점들이 좀 있는데, CPU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CX를 사용하고 있으며 GPU도 퀄컴의 아드레노 68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은 8GB LPDDR4X SD램, 저장 장치는 256GB인데 SSD인지 UFS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3.3인치의 광시야각 계열 풀 H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는데 BOE에서 제조한 디스플레이고 정확한 밝기와 색재현율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2Wh, 무게는 961g이었습니다. 일단 갤럭시북 S는 제가 써본 노트북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노트북 중 하나였습니다. 11.8mm라는 놀라운 두께와 1kg 미만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베젤도 굉장히 얇아서 노트북 자체의 크기가 매우 컴팩트했습니다. 다만 레노버 요가 S730과 마찬가지로 얇은 두께 때문에 USB-A 포트는 사라졌고 양쪽에 하나씩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C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전원 포트는 따로 없고 C 포트를 통해 충전하는데 기본 제공되는 45W 충전기는 삼성 스마트폰용 고속 충전기 그거입니다. 노트북도 작고 얇은데 충전기도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은 정말 뛰어납니다. 노트북의 컬러는 얼씨 골드라는 색인데 무슨 색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오묘한 색입니다. 나름 유니크하면서도 차분한 색이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노트북의 무게 배분이 약간 독특한데 상판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쏠려있는 구조이고 힌지 마찰력도 나름 강한 편이라 상판을 한 손으로 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상판이나 하판은 전혀 휘어짐이 없고 굉장히 단단한 느낌입니다. 말하자면 노트북보다는 태블릿 PC의 느낌에 가깝다고 할까요? 펜 리스 디자인으로 통풍 같은 것도 없고 디스플레이는 터치 입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노트북보다는 태블릿에 가까운 느낌이 납니다. 갤럭시북 S의 홍보 포인트 중 하나는 LTE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던 겁니다. 노트북 아래에 있는 슬롯을 빼면 마이크로 SD카드와 마이크로 유심 슬롯이 나옵니다. 저도 예전부터 쓰던 데이터 나눠쓰기 유심을 꽂아보았는데 사실 제가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소들은 대부분 와이파이가 있고 또 정 필요하면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넷 쓸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게 큰 매력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LTE를 정말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는 13.3인치 TFT LCD라고만 써있는데 중국 BOE의 Advanced Fringe Field Switching AFFS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적용된 광시야각 계열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밝기나 색 영역, 색 정확도 등도 정보가 전혀 없는데 글레어 패널이지만 상당히 밝고 색감도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sRGB 100%, 밝기 350니트 이상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터치 입력은 지원하지만 디스플레이가 한 130, 140도 정도 이상으로 꺾이지 않아 터치 입력의 활용성이 얼마나 될진 좀 의문입니다. 윈도우 10이 그렇게 터치 친화적인 운영체제가 아니라 저도 이걸 쓰면서 터치를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입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북 S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갤럭시북 이온에 기대했던 사운드가 뜬금없이 여기서 납니다. 갤럭시북 이온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음량도, 음질도 썩 좋지 못했다는 평가를 줬었는데 이 갤럭시북 S는 일단 음량 자체가 상당히 크고 음질은 아주 좋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동영상 감상용으로 쓰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 스피커를 달고 있습니다. 갤럭시북 이온이나 플렉스가 갤럭시북 S의 스피커만 어떻게 좀 이식을 받을 수 없을까 싶은 수준이었어요. 아니 진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키보드는 갤럭시북 이온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낮은 키 트래블을 가지고 있지만 키감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북 S가 이온보다 살짝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좋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또 우측 시프트 키가 반갈죽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키보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키보드 백라이트가 매우 약합니다.
전 백라이트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백라이트 밝기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한데 제일 밝게 해도 붙여놓은 지 한 달쯤 된 야광 스티커 밝기 수준의 어두운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터치패드입니다. 터치패드 이게 좀 문제인데 크기가 약간 작긴 한데 그 문제는 아니고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드래그하려고 할 때 커서가 뚝뚝뚝 끊기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마우스를 따로 들고 다니는 걸 안 좋아하고 문서 작업 같은 건 다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하는 편인데요. 이 노트북만 가지고 나가서 발표자료 PPT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터치패드로 도형을 그려야 하는데 커서가 뚝뚝뚝 끊겨서 너무 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원인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쓰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배터리는 분명히 오래가지만 홍보하는 것처럼 25시간을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크로미움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항상 제가 테스트에 사용하는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 음량 30%,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재생시켜 보았을 때 배터리 타임은 10시간 50분을 갔는데요. 이는 갤럭시북 이온 15인치 모델의 12시간에 비해 더 짧은 배터리 타임이었습니다. 물론 배터리의 절대적인 양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갤럭시북 S가 배터리 효율은 훨씬 좋은 건 맞지만 홍보하는 것처럼 20시간 이상 배터리를 사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특히 ARM 네이티브가 아니라 X86 에뮬레이션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 타임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도 분명 오래가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같은 배터리 용량을 사용한 인텔 노트북이랑 비교하면요. 다음으로 이 노트북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벤치마크 같은 건 여기선 다 접어두더라도 ARM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CX의 성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인텔, AMD 프로세서들과는 명령어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ARM에 최적화된 브라우저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베타로 웹서핑을 하는 경험은 10세대 인텔 i5 프로세서가 달린 노트북과 체감상 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문제는 호환성에서 나오죠. ARM 프로세서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프로그램들, 그중 64비트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 X86 32비트 프로그램들은 에뮬레이션으로 동작하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에뮬레이션으로 동작하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속도는 엣지에 비해 훨씬 느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몇 년간 크롬만 사용해왔는데 갤럭시북 S에서는 크롬의 성능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엣지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인터넷 브라우저들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X86 프로그램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많은 수의 게임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어, 드롭박스, VPN 등등 상당수의 프로그램들이 갤럭시북 S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호환성 체크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갤럭시북 S의 용도는 웹서핑과 문서 작성, 동영상 감상 정도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돌아가는 걸로 이 노트북을 까는 건 억지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안드로이드 폰을 살 때는 안드로이드 앱들이 문제없이 돌아갈 거란 기대를 하고 사는 거고 아이패드를 산다고 하면 iOS 앱들이 호환성 걱정 없이 잘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윈도우 10을 사용한 노트북이 윈도우용 프로그램들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실행시켜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게임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 외에도 노션이나 드롭박스, 제가 쓰는 VPN 등 일상적인 프로그램도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권유하기에는 ARM의 호환성 문제는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64비트 에뮬레이션 지원을 준비 중이고 ARM을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호환성 문제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단 지금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인텔이 지난 몇 년간 뻘짓을 하는 사이 ARM 프로세서의 성능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발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은 애플이고 ARM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 출시 루머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죠. 이미 상당수의 노트북 성능을 아이패드가 뛰어넘어버린 상황에서 더 강력한 프로세서를 탑재한 ARM 맥북이 출시된다면 그 시점이 아마 ARM 기반 노트북들이 빛을 보게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려야 할 게 이 노트북은 팬리스 노트북, 쿨링팬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 말은 즉 팬 소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소리죠. 그러면서도 발열은 기껏해야 따뜻해지는 수준입니다. 발열, 소음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건 노트북으로서는 아주 큰 장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도 팬 소음이나 발열 문제에서 자유롭죠. 그리고 사실 앞에서 언급한 갤럭시북 S의 장점들, 가볍고 얇고 LTE 지원하고 디스플레이랑 스피커 좋고
배터리 오래가고 소음 발열 없는 건 요즘 나오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의 장점이기도 하지 않나요? 태블릿 컴퓨터들은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지 않지만 호환성 걱정 없이 수많은 앱들을 쓸 수 있고 준수한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 스타일러스 펜도 지원하죠. 웹서핑과 미디어 감상, 간단한 문서 작업을 위해 기기를 구매한다면 태블릿 대신 북 S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갤럭시 북 S의 가격이 싸면 모를까 129만원이라는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만약 가볍고 배터리 오래가는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한 거라면 갤럭시 북 이온 13인치 모델이나 LG 그램 14인치 모델 같은 걸 구매하면 되지 않나요? 호환성 문제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윈도우를 쓸 수 있고 확장성도 뛰어나고 배터리 타임이나 무게도 갤럭시 북 S랑 별 차이가 없죠. 갤럭시 탭 S6 LTE 모델 8GB 램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출고가가 100만원이거든요. 갤럭시 북 S도 사실 딱 그 정도 가격에 출시했어야 적절한 가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ARM 프로세서가 노트북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전 거의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ARM 프로세서가 X86 프로세서보다 훨씬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갤럭시 북 S는 구매에 추천드릴 수 없는 제품입니다. ARM의 호환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ARM 프로세서가 나오고 있을 거란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 최종 결론은 3개월 전과 동일합니다. ARM 프로세서는 노트북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미래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